미식의 나라, 파스타의 본고장, 세계 요리의 수도라 불리는 나라가 차린 밀라노 선수촌 식탁. 그런데 선수들이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자국 식당을 두고 줄을 섰습니다. 한국 급식구역 앞에서. 흰쌀밥, 제육볶음, 된장찌개. 그런데 도시락 뚜껑이 열리는 순간 선수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 한국 급식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스포츠 칼럼니스트입니다. 밀라노에서 스포츠 기사를 써온 지 거의 20년이 됩니다. 축구, 사이클, 모터스포츠. 계절마다 종목이 바뀌어도 제 자리는 늘 경기장 프레스석 어딘가였습니다. 올림픽 취재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그것도 내 나라 밀라노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처음이었죠. 2026년 2월, 밀라노는 오래간만에 들뜬 도시가 됐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이탈리아가 2006 토리노 이후 꼭 20년 만에 유치한 동계올림픽입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가 공동 개최하는 이 대회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 이름을 나란히 명명한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준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산 논란, 시설 공사 지연, 조직이 비리 수사까지 이어지며 이탈리아 언론이 스스로를 가장 가혹하게 비판한 대회이기도 했죠. 그리고 개막 전부터 또 하나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수촌 식당 문제였습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 세계 어느 식당에서도 자국 음식을 자랑스럽게 내미는 나라. 파스타, 피자, 리조또, 젤라또. 그 이탈리아가 차린 올림픽 선수촌 식탁에 대해 현지 언론과 각국 취재진이 점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메뉴 구성이 유럽식 위주로 단조롭고 각국 선수들의 다양한 식단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반론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선수들을 위한 영양 계산이 돼 있다. IOC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각도 공존했죠. 저는 솔직히 어느 쪽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취재하기 위해 밀라노에 왔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 기사 목록에 없었습니다. 음식 칼럼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올림픽에서 식단 이야기를 쓰는 건 제가 가장 기피하는 종류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선수촌 주변을 동선 확인 목적으로 처음 걸어 다닐 때 묘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수촌 내부 식당 구역 구조를 파악하던 중이었습니다. 밀라노는 빙상 종목 중심 개최지로 선수들 상당수가 밀라노 선수촌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공용 식당 구역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일부 국가들이 자국 선수단을 위한 별도 급식 지원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크게 특이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강국들이 자국 선수 컨디션 관리를 위해 별도 준비를 하는 건 이미 알려진 관행이니까요. 저는 그냥 걸어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국가 급식 구역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기선이 형성돼 있었죠. 공용 식당 앞 줄과는 위치도,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서 있는 선수들의 면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장과 생김새로 밀어볼 때 한국 팀이 아닌 선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국적이었습니다. 언어도 제각각이었죠. 그 줄이 향하는 곳,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한국 급식 지원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줄 서는 거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잠시 지켜보는 동안 같은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선수들이 왔다가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이 왔습니다. 구성원은 달랐지만 방향은 동일했습니다. 자국 구역이 있음에도 한국 급식 구역 쪽으로 이동하는 선수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사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장면은 일단 기록해두는 게 오래된 습관이니까요. 그 메모가 나중에 이 글이 됐습니다. 2월 6일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밀라노 스타디오 주세페 메아차에서 개막식이 열렸고 세계 93개국 3,500여 명의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이 축제 분위기였죠. 저도 개막식 취재를 마치고 선수촌 인근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 일정을 점검하고 다음날 피겨 단체전 취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취재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관계자 중 한 명이 지나가는 말로 꺼냈습니다. 선수촌 식당 이야기였습니다. 고기가 너무 질겨서 고무 씹는 것 같다는 선수들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메뉴만 한가득이라는 말도 들린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선수들이 낯선 환경에서 음식에 적응하는 건 어느 올림픽에서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선수촌 공용 식당의 메뉴 구성은 유럽식이 중심이었습니다. 파스타, 빵, 샐러드, 구운 채소.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식탁이었겠지만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 특히 아시아 선수들에게는 낯설고 반복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젓가락이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면 요리는 메뉴에서 찾아볼 수 없었죠. 과일 코너에는 사과, 배, 귤이 전부였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한 선수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파스타를 점심 저녁으로 계속 며칠 먹는 게 힘들었어요.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식사는 경기력과 직결됩니다. 훈련량이 극에 달하는 올림픽 기간, 충분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런데 현장에 파견된 한국 측 영양사가 선수촌 식당을 직접 살펴본 뒤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단백질이 다소 부족하다. 그 판단이 이후 한국 급식 운영 방향 전체를 바꿨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대회 개막 하루 전인 2월 5일, 밀라노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6일 개막과 동시에 공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22억 원. 파견 인력은 총 36명으로 밀라노 15명, 코르티나 담페초 12명, 리비뉴 9명이 각 지역에 상주하며 운영을 맡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뉴 등 여러 지역의 경기가 분산된 구조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맞춰 사상 처음으로 클러스터별 급식지원센터를 도입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이런 방식의 분산 운영은 한국 대표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6일 첫 운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심과 저녁, 각 91씩씩 총 182씩의 도시락이 선수단에 전달됐습니다. 밀라노 45식, 리비뉴 23식, 코르티나 담페초 23식. 세 지역 선수단 전원이 도시락을 신청했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나중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했을 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으니까요. 한편 저는 그 시점에 선수촌 식당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피겨 단체전 취재를 준비하면서 선수촌 동선을 파악하러 갔다가 공용 식당 내부를 처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차려진 면적은 그 공간에 비해 좁게 느껴졌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셰프 180명, 파티시에 40명, 영양사 15명이 투입돼 420가지 메뉴를 24시간 제공했다는 기록을 나중에 찾아봤을 때 비교가 저절로 됐습니다. 밀라노의 식탁은 화려한 도시와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2월 8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쇼트 프로그램 취재를 앞두고 선수촌 주변 동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까지의 이동 경로, 믹스트존 위치, 취재진 대기 구역. 몸에 밴 습관대로 수첩에 메모하며 걷고 있었죠. 선수촌 식당 구역은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익, 경쾌하고 선명한 증기음이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주변의 소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한국 선수 몇 명이 도시락 끈을 잡아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용기 아래쪽에서 반응이 시작되더니 순식간에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냄새가 왔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매콤하고 달콤한 향이 뒤섞였습니다. 제육볶음이었습니다. 갈비찜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낯설지만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주변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고 있던 선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이 열리고 증기가 피어오르고 윤기 흐르는 쌀밥과 고기 반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서양 선수가 자기 옆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동료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국 선수들의 식판 위에 고정됐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는 솔직한 부러움. 나중에 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지만 비슷한 시점의 외신을 통해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먹는 도시락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냄새가 너무 좋아 보여서 솔직히 부러웠다. 제가 그날 목격한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도시락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위해 특별히 도입한 발열용 도시락 용기였습니다. 음식이 담기는 용기 아래에 발열팩을 위한 별도 용기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발열팩을 물에 담그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가고 도시락 전체가 뜨겁게 달궈집니다. 별도 전열 기구 없이 어디서든 꺼내는 즉시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야외 경기를 소화하는 선수들을 위해 이번 대회 처음 도입된 방식이었습니다. 메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흰쌀밥, 된장찌개, 사태찜, 삼겹김치볶음, 어묵볶음, 해야채전, 멸치볶음, 그리고 과일과 복숭아 주스.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필요한 것이 정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따뜻함. 영양 설계도 단순히 맛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영양사는 선수촌 공용 식당을 직접 분석한 뒤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 판단에 따라 한국 급식의 메인 반찬은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갈비찜, 제육볶음이 중심 메뉴로 자리 잡은 이유였습니다. 대회 전체 일정 동안 사용될 육류만 700kg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도시락 포장 방식도 정밀했습니다. 모든 도시락이 동일하게 담기지 않았습니다. 체중 관리가 중요한 종목의 선수 도시락은 양을 조금 줄였고, 에너지 소모가 극심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선수의 도시락은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종목별 맞춤 설계였습니다. 포장이 완료되면 수송 담당 직원들이 보온백에 담아 선수촌으로 직접 배달했습니다. 오전 11시 전 포장 완료, 이후 즉시 출발.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었습니다. 저는 그 운영 구조를 나중에 파악하고 나서 다시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른 증기. 그건 단순히 음식이 데워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설계되고 사전 답사를 마치고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를 두세 달 전에 미리 주문하고 통관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준비된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일본 등 다른 동계 스포츠 강국들도 자체 급식 지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석에서 조리하듯 뜨겁게 데워 먹는 한국식 발열 시스템과 갈비찜 도가니 탕김치까지 구성된 다채로운 반찬 조합에는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였다고 현장 취재진들이 전했습니다. 서양 선수들이 퍽퍽한 빵 대신 윤기 흐르는 쌀밥을 먹는 한국 선수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풍경. 그 풍경이 그날부터 선수촌의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침에 적어둔 메모 아래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2월 9일 오전, 밀라노 급식지원센터는 분주했습니다. 오전 11시 출발을 목표로 점심 도시락 포장이 한창이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연신김이 피어올랐고 조리사들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이 끓는 소리, 고기 반찬이 용기에 담기는 소리. 이탈리아 밀라노 한복판에 있는 작은 주방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한국이었습니다. 그날은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언론에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피겨 단체전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센터 공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동선이 겹쳐서 들렀습니다. 기사를 쓸 생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조리 공간에서는 여러 명의 조리사가 동시에 다른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고 완성된 음식은 즉시 보온 도시락에 담겼습니다. 포장이 끝난 도시락은 종목별로 분류돼 보온백에 나뉘어 담겼습니다. 이 과정이 군더더기 없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즉흥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의 준비가 녹아든 루틴이었습니다. 영양사는 센터 공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 가서 보니 단백질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서 메인 반찬의 단백질 비율을 높였습니다. 양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짧은 발언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팀은 선수촌 식당을 직접 가서 분석했고 그 분석 결과를 자신들의 메뉴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설계된 운영이었습니다. 조리장도 말을 보탰습니다. 선수들이 갈비찜이나 제육볶음 같은 고기 반찬을 가장 좋아한다고 들어서 이를 반영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엔 한국과 좀 다른 것들이 있다 보니 현지 식재료로 대체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지화였습니다. 유연한 현지화. 원칙은 유지하되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 실제로 이 팀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도가니, 진미채, 건새우볶음은 선수들이 특히 좋아하는 메뉴지만 유럽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입니다. 수소문 끝에 겨우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젓갈이 들어간 김치는 유럽 통관이 까다로워 새우젓이 들어가지 않은 비건 김치로 대체했습니다. 양파는 샬롯으로, 대파는 니크로 바꾸는 등 현지 수급 상황에 맞게 식재료를 조정했습니다. 이 준비는 대회 시작 두세 달 전부터 이미 진행됐습니다. 사전 답사는 지난해 9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개된 숫자들이 규모를 말해줬습니다. 하루 만들어지는 도시락은 점심과 저녁 두 차례, 총 200여 개. 밀라노에서만 하루 40에서 50개가 만들어졌고, 코르티나와 리비뇨까지 합산하면 세 지역을 통틀어 하루 200개가 넘었습니다. 대회 전체 일정에 사용될 육류는 700kg. 그 수치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 계산해봤습니다. 대회 기간이 2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입니다. 하루 평균 40kg이 넘는 고기가 이 주방에서 소비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센터 공개 행사가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도시락 반찬을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용기에 반찬을 얹고 뚜껑을 닫고 보온백에 넣는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행사용 퍼포먼스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조리팀과 함께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준비 과정에서의 잡음, 시설 공사 지연, 예산 논란. 반면 이 작은 주방에서는 잡음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센터 공개 이후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공식 SNS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밀라노행 국가대표가 두 팀이라는 문구와 함께 급식지원센터 운영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곧 컨디션이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한국 안에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수촌 안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먹는 도시락 이야기가 다른 나라 선수들 사이에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 갈비찜 냄새, 발열 용기에서 나오는 증기. 사흘째 같은 파스타를 먹고 있던 선수들에게 그 소문은 단순한 부러움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취재 중에 감지했습니다. 선수촌 식당 구역을 지나칠 때마다 한국 급식 구역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선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줄이 서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분명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월 10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피겨 취재를 마치고 선수촌 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음 날 일정을 확인하고 경기장 동선을 한 번 더 점검하려는 참이었죠. 선수촌 식당 구역은 그냥 지나치는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또 멈췄습니다.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 앞에 대기선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서 있는 선수들의 구성이 이틀 전 제가 잠깐 목격했던 것과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국기가 붙어있는 재킷,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선수들, 자국 구역이 따로 있음에도 한국 급식 구역 앞에 줄을 서고 있는 타국 선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줄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무리가 받아서 돌아가면 또 다른 선수들이 왔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메뉴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흰쌀밥, 고기 중심의 메인 반찬, 김치, 나물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가 차린 공용 식당의 파스타나 리조또보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 답을 며칠간의 현장 관찰과 이후 취재를 통해 조각조각 맞춰갔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였습니다. 발열 도시락에서 나오는 증기, 뚜껑을 열었을 때 피어오르는 열기. 그것이 주는 감각적 충격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 미지근한 파스타에 익숙해져 있던 선수들에게 즉석에서 뜨겁게 데워진 식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추운 경기 환경 속에서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회복감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선수들의 몸은 극한의 소모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훈련과 경기를 반복하며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수촌 공용 식당의 단백질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선수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급식의 메인 반찬은 갈비찜, 제육볶음, 사태찜, 고기 중심이었습니다. 대회 전체 사용 육류만 700kg. 그 수치가 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단백질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이었습니다.
매일 점심과 저녁 두 차례 정해진 시간에 도시락이 왔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동안 급식팀도 그 일정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경기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그에 맞춰 배달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임시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루틴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조합됐을 때 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 건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몸으로 필요한 것을 감지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촌이라는 공간에서 선수들은 예민합니다. 컨디션의 미세한 차이가 메달을 가르는 환경에서 식사의 질은 전략적 변수입니다. 그 변수를 제대로 건드린 곳이 한국 급식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한 장면을 특히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종목 선수로 보이는 한 타국 선수가 줄에 서 있었습니다. 체형과 복장, 들고 있던 장비 가방으로 밀어봤을 때 빙상 종목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 옆에 같은 팀으로 보이는 동료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한국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시락을 받아 들고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을 저는 끝까지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도시락 뚜껑이 열렸습니다.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선수는 잠깐 멈추더니 옆 동료를 보며 뭔가를 말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언어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람과 안도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뜻밖의 따뜻함을 만났을 때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 장면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다. 준비의 이야기다. 2월 11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책상에 앉아 그날 취재의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겨 단체전 결과, 쇼트트랙 예선 동향, 내일 경기 일정, 스포츠 기사를 쓰는 사람의 일상적인 야간 루틴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는 이탈리아 주요 스포츠 매체들의 실시간 피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반복되던 선수촌 식당 비판 기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회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경기 결과 기사들이 쏟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밀려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더 살펴보니 단순히 밀려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수촌 식단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잦아든 자리를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급식 이야기였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이 한국 급식 지원 시스템을 직접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단신 수준이었습니다. 올림픽 현장의 흥미로운 풍경 정도로 소개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보도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이었고 그 관찰 안에는 분명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역추적해봤습니다. 시작점은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퍼진 소문이 취재진들의 귀에 들어갔고 취재진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선수촌이라는 공간은 좁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그 소문을 쫓습니다.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짚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에서 피어오르는 증기,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다가 시선을 돌리는 외국 선수들, 그리고 자국 식당이 있음에도 한국 급식 구역 앞에 서는 타국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미식의 나라라는 자부심은 이탈리아인에게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음식은 이탈리아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 이탈리아가 개최한 올림픽 선수촌에서 다른 나라 급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편함을 넘어 당혹감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 식당에 대한 비판은 이미 개막 전부터 있었습니다. 메뉴가 단조롭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아시아 음식이 없다. 그 비판들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언론 스스로 제기한 것들이었다는 점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를 알았지만 해결은 다른 나라가 먼저 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소리 없이. 한국 급식팀이 화려한 선언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을 홍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오전 11시 전에 포장을 마치고 보온백에 담아서 선수촌으로 배달했습니다. 그 반복이 열흘 가까이 이어졌고 결과가 선수들의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스포츠 경기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화려한 선수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준비된 선수가 이깁니다. 준비는 대회장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몇 달 전, 아무도 보지 않는 훈련장에서 완성됩니다. 한국 급식팀의 준비가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에 사전 답사를 마쳤고, 두세 달 전에 식재료를 주문했고, 통관 문제를 해결했고,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대회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준비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게 준비의 역설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 다른 종류의 반응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등 다른 동계 스포츠 강국들도 자체 급식 지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식 발열 시스템과 반찬, 구성의 다양함에 대해서는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라는 현장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즉석에서 조리하듯 데워 먹는 방식, 갈비찜과 도가니탕까지 구성된 반찬 조합은 다른 나라의 자체 급식 지원과도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서양 선수들이 윤기 흐르는 쌀밥을 먹는 한국 선수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풍경은 이미 선수촌의 일상이 됐다는 현장 취재진들의 전언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닫기 전에 이탈리아 스포츠 일간지 몇 곳의 피드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비판 기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기 결과와 한국 급식 이야기였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이 스스로의 선수촌 식단 문제를 더 이상 크게 다루지 않게 된 건 해결이 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해진 것은 언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수촌 안에서도 선수촌 식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불만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불만을 해소할 대안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결과적으로 선수촌 전체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차린 올림픽에서 이탈리아 식당에 대한 비판을 잠재운 것은 이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2월 12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컬링 경기 취재를 마치고 밀라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2월 초부터 적어온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피겨 단체전 결과, 쇼트트랙 예선 동향, 선수촌 식당 비판 보도 내용, 그리고 한국 급식 구역 앞에 서 있던 타국 선수들의 모습. 저는 그 메모들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장면에 관심을 가진 건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줄 때문이었습니다. 자국 식당이 있는데도 다른 나라 급식 구역 앞에 줄을 서는 선수들. 그 선택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수들은 합리적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선수들의 모든 선택은 컨디션을 향해 수렴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경기력이 됩니다. 그러니 선수들이 자국 식당 대신 한국 급식 구역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온도의 문제였습니다. 밀라노의 2월은 춥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몸은 급격히 냉각됩니다. 그 상태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나 미지근한 파스타를 먹는 것과 뚜껑을 여는 순간 증기가 피어오르는 뜨거운 밥을 먹는 것은 신체 회복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발열 도시락이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상간 지역 경기 환경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선수들은 그 차이를 몸으로 먼저 알아챘습니다. 다음은 구성의 문제였습니다. 갈비찜, 제육볶음, 사태찜, 도가니탕, 고기 중심의 메인 반찬이 매 끼니마다 안정적으로 제공됐습니다. 선수촌 공용 식당에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웠던 단백질이 여기서는 풍부했습니다. 전체 대회 일정에 사용될 육류만 700kg. 그 수치는 단순한 식재료 소비량이 아니라 선수들의 근육 회복에 직접 투입되는 연료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겹치는 대회 기간에는 사골국과 전 등 명절 음식도 추가로 제공됐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배려였지만 동시에 그 배려가 다른 나라 선수들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일관성의 문제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운영. 선수들이 경기 일정에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도 급식팀은 그 동선을 파악하고 따라갔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 세 지역이 제각각이었지만 운영 루틴은 동일했습니다. 그 일관성이 선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줬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밥이 온다는 확신. 그 확신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 선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파스타를 점심 저녁으로 계속 며칠 먹는 게 힘들었는데 다행히 6일부터 대한체육회에서 도시락을 지원해 그게 힘이 많이 된다. 피겨 남자 대표 선수도 말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먹고 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 선수 한 명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한식 도시락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발언들은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된 것들입니다. 저는 그 발언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선수들이 이 말을 꺼낸 맥락이 중요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묻는 자리에서 음식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것. 그만큼 식사가 이 선수들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국 선수들에게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한국 도시락을 경험한 타국 선수들의 반응도 비슷한 방향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러웠다는 말이 외신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 부러움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자국 선수단을 위해 22억 원을 투입하고 36명을 파견하고 새 지역의 분산 운영센터를 구축하고 발열 도시락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 준비, 그 전체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저도 그 부러움을 느꼈으니까요. 우리는 음식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이탈리아 음식은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최한 올림픽에서 다른 나라의 식사 지원 시스템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역설이 씁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씁쓸함 너머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급식팀이 한 일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매일 빠짐없이 제공했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결과는 선수촌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것이 스포츠의 본질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팀이 결국 이깁니다. 경기장에서도 주방에서도 2월 12일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처음으로 이 글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피겨나 쇼트트랙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밥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밀라노의 밥 이야기를 쓰러 온 게 아니었는데 결국 밥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정직한 시작이었습니다. 2월 16일 오전입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 숙소 창가에 앉아 이 글의 마지막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2월 하늘이 보입니다.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막은 22일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오늘도 메달이 걸린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경기 이야기가 아닌 밥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 제가 선수촌 식당 구역 앞에서 처음 발걸음을 멈췄을 때 이 글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피겨와 쇼트트랙을 취재하러 온 칼럼니스트가 한국 급식팀의 이야기를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저를 이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목격한 장면들이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줄곧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이 장면이 나를 붙잡았는가?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 장면이 스포츠의 본질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은 경기장 안에서만 열리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회복하느냐가 경기장 안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준비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의 차이는 선수촌이라는 현실 공간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선수단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해온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클러스터별 분산 운영을 도입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 경기가 흩어진 곳마다 급식팀도 따라갔습니다. 22억 원의 예산, 36명의 인력, 700kg의 육류, 하루 200여 개의 도시락. 숫자들이 규모를 말해주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사전 답사를 마쳤습니다. 두세 달 전에 식재료를 주문했습니다. 통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는 대체재를 찾았습니다. 새우젓 없는 비건 김치, 샬롯으로 대체한 양파, 리크로 바꾼 대파. 원칙은 지키되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시작된 2월 6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차례 도시락이 선수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준비가 선수촌에서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국 식당이 있음에도 한국 급식 구역 앞에 줄을 선 타국 선수들. 그 선택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도 없었고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뜨거운 밥이 왔고 그 사실이 선수들 사이에서 퍼졌고 선수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준비된 것은 결국 알려집니다.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저는 이탈리아 스포츠 칼럼니스트로서 이 장면을 기록하는 일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최한 올림픽에서 다른 나라의 준비가 화제가 됐다는 사실은 솔직히 아팠습니다. 미식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 사람에게 선수촌 식당 문제는 단순한 운영 실수 이상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이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스포츠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저는 오래 믿어왔습니다. 우리 팀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쓰는 것처럼
다른 팀이 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같은 역할입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기사가 아니라 응원가가 됩니다. 한국 급식팀이 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뜨거운 밥을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단순한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이 선수촌의 공기를 조용히 바꿨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오래 봐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준비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도, 주방에서도 준비된 팀은 결국 드러납니다. 티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밀라노 선수촌에서 그 진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밥 한 끼였습니다. 그러나 그 밥 한 끼 안에는 몇 달의 시간과 수십 명의 손길과 한 나라의 선수단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한국 선수들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성은 선수촌 전체에 가닿았습니다. 저는 밀라노의 피겨 이야기를 쓰러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기억될 장면은 선수촌 한 구석에서 도시락 뚜껑이 열리던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던 증기,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돌리던 외국 선수들의 눈빛.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부러움인지, 놀라움인지, 감탄인지 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눈빛은 선수촌 식당 평가 기사에서 나오는 종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목격했을 때 사람이 짓는 그 특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밥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밥 이야기가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쓴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됐습니다.